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간고사 이전의 마지막인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즉위시키고 나서 쇄국 정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이 피탈당하는 1910년까지 약 5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50년 동안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서양의 근대 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은 근대적인, 현대적인 생활을 구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래서 문물이나 역사학이나 문화나 철도 같은 여러 가지 사상이나 제도나 문화나 복식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서양식, 유럽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대 문물이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배경은 바로 이 동도 서기론의 확산 혹은 실학의 확산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문명 개화론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소개되면서 서양 문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에는요, 이전에 고종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시킴으로써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문화사절단. 그래서 방문국이라는 게 세워져서 신문을 발간합니다. 신문. 방문국은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파견한 영선사를 통해서 중국의 양무운동을 베끼자는 기기창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당오전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 무기,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전신설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직후부터 이 대한제국 성립기에 있는 약 한 10년 동안은요, 서양식 의료기구인 광해원이 들어옵니다. 광해원 들어오고요. 이게 현재 연세대학교 세버란스 병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 다음에 기타 양잠, 누에나 뽕나무, 누에 고치를 만들어서 비단을 만드는 이런 양잠술, 그 다음에 광산, 제지업 기계, 그 다음에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했다, 우편섬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식산흥업, 말하자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학교, 철도, 그다음에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철도에서는 경인선이라는 것이 먼저 설치되는데 경이라는 것은 서울을 뜻합니다. 서울. 그리고 인은 인천을 뜻함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라 해서 경인선이랍니다. 지금도 경인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철도. 마지막으로 경주 죄송합니다. 서울과 의주를 잇는 철도라 해서 경의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일본이 최종적으로 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모든 문화가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는요, 여기 세 가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 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일본의 차관, 미국의 차관, 영국의 차관 하면서 여러 나라의 돈을 빌려오면서 실시했기 때문에 외국 기술과 자본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관들은 나중에 다른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특히 일본의 차관은 아주 치명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침략을 목적으로 철도와 전신을 깔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이것이 일본 층에 아주 유리하게 사용되면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근대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원산학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최초의 사립학교, 그다음 유경공원, 공립학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점점 서양식 교육이 있었다라는 움직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갑오개혁기에 있었던 교육 입국 조선입니다. 고종이 갑오 2차 개혁 때 나라를 부흥시키고 열강의 침략에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포한 조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하는 뭐 사범대학, 뭐 사범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그 다음에 외국학교, 그 다음에 뭐 소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국가의 자금으로 관리학교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무스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가 이전 것보다 좀 떨어집니다. 다음 언론이 발달합니다. 언론. 지금도 언론은 굉장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업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언론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회 곳곳에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고쳐야 할 점들, 개선할 점들을 마구마구 캐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 이런 언론의 역할은 바로 이 시기부터 아주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성, 순보, 주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방문국이라는 곳에서 정부의 주도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발간됐다는 게 중요하고 독립신문이 조금 눈여겨볼 점인데 이 독립신문을 만든 4월 7일 머리 신문의 날이고요. 그리고 독립협회보다 먼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동시에 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한문만 번역이 안 된 채로 한문만 출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소식지를 그냥 지식인층들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독립협회는 한글판과 영어판을 같이 발간하면서 한글판은 글자를 많이 모르는 뭐 남성이나 혹은 여성들에게 전파해 주고요. 영문판을 반영함으로써 서구 열강의 일본의 침략을 알리거나 혹은 여러 정보들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창구였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을 민중들에게도 퍼뜨림으로써 더 이상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민중들을 탄압하거나 혹은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봉쇄시킵니다. 그리고 뭐 제국신문 이런 것이 있고요. 황성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성신문 이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장지연이라는 주필이 쓴 시리아 방송되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신문은 가장 특이합니다. 여기 신문사의 주인이 한국인과 영국인입니다. 공동사장인데 한국인은 양기탁이고 영국인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사람을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배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이 했었는데 이때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베델과 같은 사람과 동업을 했던 이유는 바로 영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비록 러시아나 청나라를 격파했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상국으로 보고요. 또한 영국과는 친하게 지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탄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 그리고 한문판 세 가지를 동시에 내놨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의병에 대해서도 굉장한 호의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909년 즈음해서 뭐 보안법, 뭐 신문지법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인 베델은 본국으로 추방이 되고요. 대한매일신보도 없어지고 나중에 매일신보로 개칭되면서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천도교에서 만세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언론이 있었는데 이런 언론들이 많이 왕왕 설립되었지만 나중에 일제히 신문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탄압받다가 나중에 강제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뒤에 넘어가세요. 네, 굉장히 많네요. 종교계의 변화도 있습니다. 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대종교, 불교, 유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유교, 불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종교의 폭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부패함을 고쳐내고요. 새롭게 태어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대종교와 불교와 유교입니다. 대종교는 나철이라는 사람이 오기오와 함께 단군 신앙을 부활시킨 것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군대에 가게 되면은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대종교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대종교는 바로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을 숭배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북로군정서에 김좌진 장군이 있었던 이 북로군정서를 조직하는 종교단체이기도 합니다.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 그다음 불교에서는요, 일본 불교가 침투해서 통감부나 이런 여러 단체가 탄압을 하는데 이때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 해서 우리나라 불교를 새롭게 바꾸고 옛날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처럼 청빈하고 그리고 승려들이 독경이나 책을 읽거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해내자 하면서 혁신을 주장합니다. 유교는요,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유교구신론 이런 걸 말해서 민중을 교화시키고 피지배층 중심으로 어렵지 않고 쉽게 유교를 접할 수 있도록 바꾸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국사와 국어 연구. 국사는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바로 이 민중을 계몽시켜서 열강의 침략에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애국하게 하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다른 서양 세력들을 물리치자라는 것이 이들의 활동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신채호와 아까 유교에서 봤었던 박은식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독사실론입니다. 나중에 이 일제강점기 넘어가면 박은식이라는 사람도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구한 말에서는 이 신채호가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독사실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되는데 유교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고요.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최고고요. 주체적으로 발전했고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민족이다 라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항하는 그리고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응원하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사를 체계화해서 민족주의사학, 나중에 민족주의사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은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민족들 어떻게 하면 깨어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역사를 강조하는 지문이 나온다면 바로 신채호라는 사람의 이 독사실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사실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독사실론. 그 다음에 한글 사용 확대되고요. 국어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라는 것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학과 예술 이런 것도 있는데 결론은 여기도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건데 새로운 소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의 소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가 나옵니다. 그게 둘 다 신소설, 신체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해누, 금수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국어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미술에서도 서양화풍이 들어오고요. 음악도 서양음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극에서도 원각사라는 것이 설립돼서 최초의 서양식 극장, 영화관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